지금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비공개 소환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국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조사받을 것이다. 본인이 SNS 통해서 알렸는데 정작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검찰 쪽에서 기자들한테 일단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9시 35분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좀 궁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만 짧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술 거부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비권에 그렇죠. 해당하는 거죠? 묵비권을 이제 진술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묵비, 입을 다물다, 진술 거부, 거부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는 조사에 대응하는 일종의 전략,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서 나온 결과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피고인의 권리를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자체가 법적으로 뭐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피고인의 선택이에요. 자백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진술 거부를 하든 그건 뭐 피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옳다 그러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과연 진술 거부를 하는 게 피의자한테 유리할까라는 생각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질문을 하고 묵묵부답하다,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서를 구성을 하거든요. 진술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그대로 남기는 거죠. 예전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아마 진술 거부권을 굉장히 행사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근데 결국 한명숙 전 총리는 뭐 본인은 좀 억울하다가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안 사건들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진술 거부권들을 많이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진술 거부권 행사라는 얘기들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억울하다. 나는 무죄인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죄를 덮어 씌운다라고 하게 되면 진술 거부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탄핵할 수 있을 반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예전에 아마 군사정부 시절에서 공안 사건에서야 이 군사정부가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 내가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라는 어떤 저항의 입장에서 진술 거부권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들은 본인의 억울한 점을 당연히 더 조서의 한 문장이라도 반영시키고 싶어하는 게 피의자의 기본적인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으나 글쎄요.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노리고 얻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다. 이런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생각과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 뭔가 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지자를 향해서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다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법적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반 세간에서 다만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것의 의미를 검찰이 얘기한 그런 혐의로 적시를 해서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 요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뒤집을 상황은 아닌 것 같구나. 다만 모른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일종의 변호인들의 전략 아래 이제 더 어떤 법적인 그 논란이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기 이런 이른바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오늘 비공개로 참 소환이 됐는데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든 뭐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할까요? 공개 소환 폐지.
그 첫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 된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제 검찰 개혁 방안 해가지고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개 소환 폐지 그리고 포토라인의 금지 이 두 가지였었는데 인권수사 공보 준칙에 보면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인 중에서 자산 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의 대표 이런 것들은 공적 인물로 규정을 해서 예외로 한다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예외 조항도 삭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새 공보 준칙에 의해서 첫 번째로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소환 폐지 요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 된 셈이 됐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되기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고 나서 SNS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박무신 의원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관련 CG가 SNS에 올렸던 내용이 하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대목인데요. 저 대목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전 장관의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또는 법원에서의 재판 예상될 경우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 대응, 그거를 암시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요 대목이거든요. 요 대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대부분 한 것이고 특히 실제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 부인이 다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어떤 그 뭐랄까 법적 대응 전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시사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자세하게 진술 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진술을 거부한다. 이제 검찰은 어차피 검찰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의 길을 가겠죠. 그러면 진술을 거부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법원 과정에서 뭐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저희가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진술을 거부했을 때 형량과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을 때 형량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진술 거부라 대답을 했느냐 진술을 거부했냐가 아니라 자백했냐 부인했냐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진술 거부는 자백은 아니죠. 자백 아니죠.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선고된다고 전제라고 말씀드리면 양형 이후에서 첫 마디 나오는 게 뭐냐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건지 아니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건지 거기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는 것.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백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끝까지 행사를 하고 법정에서도 진술하지 않고 그런데 검찰에 제시한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양형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문장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장량 감경을 해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피고인의 자백,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피해 회복을 할 만한 범죄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뉘우침인데 그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뭐 장량감경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형을 깎아주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것들이죠.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나가긴 했지만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과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대치 상황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대목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두 분과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교촌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 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러분 보셨는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 뭐 검찰은 진술 거부에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떤 내용들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사모펀드입니까 역시? 사모펀드.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자백할 거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부인할 거라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부인이나 진술 거부나 어차피 자백이 아닐 바에야 검찰은 상관없이 아마 본인이 준비했던 질문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증들을 아마 그 제시를 해서 거기는 진술 거부면 진술거부하는 대로 조서에 그냥 남기려고 할 거고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범이 무엇이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은 아니고 그는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 이 얘기인 거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지명에서 허위 발급한 거 저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공익인권법센터에 관계가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사모펀드, 저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WFM의 12만 주 매입 관여 의혹. 저 12만 주 매입이라는 건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12만 주를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한 주당 7,000원 중반대에 있는 거를 주당 5,000원에 샀거든요. 저렇게 되면 2억 4천만 원 정도 아마 이득을 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거를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저 주식을 매입한 날 일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5천만 원을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보냈다. 이 문제 때문에 저 행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저 부분이 혹시 뇌물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검찰이 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거 위조는 펀드 운영 보고서 위조 의혹. 저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아마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펀드 운영 보고서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구가 나중에 들어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증거 위조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중에 변호인단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다. 이런 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서 변호인단이 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힐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내용을 김태현 변호사가 방금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딸의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 장학금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미 그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인가요?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분도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이번 예. 주 들어서 두 차례 예. 불러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뭐 알려진 대로입니다만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이제 1,200만 원 이른바 맞춤형 장학금이 간 건데 이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은 이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현중 이제 부산의료원장이 작년 6월이었죠. 부산의료원 이제 선임 과정 때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추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뇌물과 관련된 것 이외에 김영란법 관련 적용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 달부터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 임명이 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준 것, 요거는 물론 현행 김영란법으로 보게 되면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받은 거는 별도로 적용을 하지 않는데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는 해석을 내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적용이 될지 말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 뇌물죄 부분과 김영란법 적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과 검찰 간의 어떤 그 법리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진술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뇌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검찰 수사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저 장학금도 가령 뇌물로 의율할 수가 있는 건지 또 그 WFM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싸게 사서 뭐 1억 얼마를 덕을 봤다. 이것도 뇌물로 의율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검찰이라면 뭐 장학금 의혹도 뭐 뇌물을 뭐 가능을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이 장학금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은 이게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일부 처음에 받기 시작한 거는 조국 그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인 시절에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거 사실 대가성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액수도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저라면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보다는 주식 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가 매수한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저라면 검찰을 파겠습니다. 왜냐? 뇌물은요, 요건이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당 7,500원 정도 하는 주식을 주당 5,000원 얻어서 2억 4천짜리 이득을 얻었어요. 경제적 이득인 것은 맞죠? 공무원이 받아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가 산 거예요. 정경심 교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남편인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 그 주식을 부인이 사는 날 5천만 원을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9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 돈을 왜 보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게 주식을 싸게 사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공모관계가 쉽게 인정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돈을 받은 게 없고 말은 최순실 씨 측에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경심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인 남편,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면 공모관계에 쉽게 인정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대가관계인데 이게 참 재밌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코링크 피와 없던 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대가관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주식을 7,500원짜리를 5,000원 주셨습니다. 주식을 싸게 줬다는 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사는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장외에서. 그 특정인의 이름이 검찰 공소장에 보면 0000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는 그 특정인이 누군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무슨 홀딩스의 우모 대표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당 2,500원씩 싸게 줬다. 왜죠? 앉아서 2억 5천만 원 손해보는 건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해서 왜 정경심 교수한테 싸게 줬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과 어떤 그 민정수석의 업무와의 대가관계를 보는 게 그게 이 뇌물죄의 수사 성공 여부의 성패를 가르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요. 검찰은 과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냐. 대답을 안 하더라도 검찰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오늘 같은 날은 나중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나요? 예. 그거 원래 피의자들이 예.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 질문이라도 다시 한번 쫙 봅니까? 뭐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사실 차후 조사가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제 무슨 질문하는지를 사실 변호인과 저 피의자 입장에서는 알아둘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 뭐 본인이 한 얘기는 점점점점 묵묵부답하다만 있겠으나 뭐 조서 열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라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최서원 씨로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요. 최순실 씨가 아마 언론사들에게 뭐 내용 증명인가요? 그것도 그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왜 내 이름을 계속해서 최순실로 보도를 하느냐? 이건 뭔가 언론이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리는 그 어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국정에 관여했고 이런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자꾸 옛날 이름을 쓰는 것이다. 최서원으로 해달라. 네. 만약 그렇게 안 쓰면 언론사 법적 상대로 대응하겠다. 법적 예, 대응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거 언론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은 일단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적 대응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언론사의 의도가 최순실이라는 그 어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쓴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예.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변호사로서. 법적으로는 최서원이 맞는 거죠. 예. 법적상의 이름은 최서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소장 같은 거 쓸거나 판결문 쓸 때 예를 들면 이제 조직폭력배 사건 같은 경우에 본명이 뭐 김태현 있는데 뭐 그 업계에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과라고 일명 뭐 홍길동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것도 사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명은 최서원은 맞지만 우리 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은 사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통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서원하고 뭐 일명 최순실 가로 닫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본인이 최서원을 원한다고 하고 법적으로 그냥 어쨌든 최서원이 공식 명칭이니 그냥 저도 앞으로 최서원으로 하겠습니다. 소송당하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조사로 끝나지는 않겠네요. 진술 거부하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할 게 참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는 뭐 첫 소환 단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정경심 교수 이제 그 범죄 혐의로 연루돼 있는 것이 15개 아니겠습니까? 거기 대부분 연루가 돼 있고 11일 날 추가 기소됐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보면은 공범이다라고 기재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름이 등장하는 게 11번 등장합니다. 11번 등장한다는 면서 동시에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긴즉슨 검찰의 패는 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검찰 쪽의 전략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소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듯이 그 WFM 관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황과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아예 작심하고 나는 모르겠다,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걸 예상했다면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를 제시할지가 계속 이제 포인트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조국 전 장관과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인턴을 했다. 그 증명서 발급. 이 증명서 발급 과정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만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경심 교수한테도 그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거냐면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건 뭐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 전 장관은 그거는 뭐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신병확보, 영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선에서 끝나면 영장 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죄가 많고 죽어 그중에 일부만 조국 전 장관이 공범이거든요. 죄가 작습니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영장 치는 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검찰이 자신 있게 영장을 치기 위해서는 정경심 교수에게 없는 더 중한 조국 전 장관의 별도 범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WFM 주식 저가 매수 관련된 뇌물 그 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게 아니었으면은 조국 전 장관은 아마도 정경심 교수 기소하기 전에 불렀을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정경심 교수의 공범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아마 뇌물에 대한 걸 겁니다. 그걸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뭐 수사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성패를 가르는 건 그 WFM 주식의 뇌물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5천만 원을 보냈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돈을 어디에 쓰려는 건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또 두 번째는 그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그 특정인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대가관계성. 이 두 가지를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뇌물성 여부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하고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하고 같은 데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요? 뭐 서로 이렇게 법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나온 거 보면은 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그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조국 전 장관을 돕고 있다는 기사까지는 제가 봤는데 같은 변호인이 하는 걸로 들었습니까? 그건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같은 변호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공범이고 공범 중에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검찰이 보기에 공범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근데 예. 이 조 장관하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법인이 모두 두 사람 맞는다고 해도 뭐 이게 컨플릭트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저는 뭐 아마 같은 법인일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 무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컨플릭트라고 하는 건 뭐 이해충돌, 이해충돌. 바로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법원이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 적시 처리 사건이
지정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적시 처리 재판. 예.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구속 기간이 6개월 안에는 당연히 끝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하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구속 기간 만료해서 보석을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 기간은 구속 기간대로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적시 처리 즉 한 일주일의 기일을 여러 번 열어서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죠. 아마 이거 소송을 길게 끌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비공개 검찰 소환, 검찰의 조사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후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아니고요. 결심 공판이었는데 검찰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 합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보다 오히려 구형량을 더 높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선고할지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었지요. 그다음에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현재 경남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다음 달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 날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